안녕하세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 비인부전, 부재승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격이 결여된 자에게 벼슬이나 재능을 전수하지 말며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필히 그런 자가 벼슬에 오르면 본인의 지위와 권력을 아랫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문자를 써서 장황해 보이지만 간단히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감투를 쓰면 분명 갑질을 하게 될 터이니 아예 감투를 쓸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요새는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슈퍼에서 몇백 원짜리 껌을 사면서도 직원에게 손님이란 특권으로 시비를 걸 수 있는 세상이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어느 지위에 있던 어떤 권력에 있든 상관없이 본인 보기에 조금이라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갑질할 기회를 노리는 갑질에 목마른 한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씁쓸하지만 제 경험상 바뀌질 않더군요. 이미 본인들은 정당한 권리를 누린다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바뀔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2023년의 시작을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저절로 고쳐지는 씁쓸한 광경을 보게 되어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글솜씨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미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라고 생각했기에 제 자식들에게도 자만심은 너희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겸손한 게 아니라 적당한 자신감은 꼭 필요하다고 했고요. 저는 늘 애들이 가슴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려서부터 애들이 괜히 엄마 없이 자랐다고 풀이 죽어 다니고 남들보다 뭐가 하나 부족하다고 느끼질 않길 바랐거든요. 아내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에도 저와 아이들을 걱정했고 그 몹쓸 병과 짧은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가면서 세상에 남기고 가는 모든 행복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괜찮지만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이죠. 엄마는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너희를 사랑했고 그렇게 짧게 살다가는 인생이었지만 너희를 만나서 행복해했고 절대 미련을 남기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그런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것에 늘 자부심을 얻고 그로 인해 자신감이 올라갔으면 했습니다. 지금도 저와 같은 홀아버지나 홀어머니 분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혼자 키우다 보면 애들이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은 세상에서 한 부모이기에 그렇다라고 낙인을 찍곤 합니다. 부당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애들이 밖에서 소위 애미 없는 자식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았으면 해서 정말 양말까지 다림질해 가면서 입히고 저희 어머니나 친척들 손 안 빌려서 제 손으로 밥해서 골고루 먹였어요. 공부도 저도 그닥 연필을 오래 잡은 사람이 아니라서 최고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혹시나 공부로 인해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택시 일하면서 공장까지 다니며 학원 보내 키웠습니다. 다행히 그 어머니의 그 자식들이라고 저희 아들과 딸은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컸고 늘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책임지고 싶었던 아들은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20대 후반에 대기업에 입사해 지금은 원료와 중장기 등의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고 늘 명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우리 딸은 직업 군인이 돼서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이렇게 한 명은 대기업 임원으로 한 명은 육군 대위가 되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주었지만 제 눈에는 종종 내복바람으로 저와 아내 앞에서 재롱을 부리던 꼬맹이들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내복바람의 꼬맹이들이
언제 이렇게 아빠보다 더 아는 게 많고 커졌나 싶을 때가 덜어 있었죠. 딸은 20대 중반부터 근무지 문제 때문에 지 오빠보다 먼저 자취를 시작했는데 같이 자취방 알아보면서 우리 딸 보금자리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집 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딸이 막 자취를 시작했을 때는 하루라도 연락이 안 오면 혹시 무슨 일은 있나, 수도에는 뭐 문제 없나, 집에서 뭐든 잘 챙겨 먹고 아침잠 많은 애가 혹시 지각은 하지 않을까 걱정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주말에 딸 집에 가보니 빨래도 혼자 잘하고 집도 깨끗하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그 전에 채워졌던 것보다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을 했죠. 그리고 딸이 커갈수록 주말마다 집에 올 때마다 잔소리가 늘어나더군요. 아빠, 또 밥 먹으면서 술도 같이 먹어요? 에이, 이게 무슨 술이야? 약주지. 약주는 뭐 술 아니야? 조금이라도 이렇게 매일 술 마시면 몸에 안 좋다니까. 간이 해독할 시간을 줘야죠. 잠깐, 이것 봐. 냉장고에 맥주랑 소주랑 막걸리. 왜 술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오빠 술도 안 먹는데 다 아빠 거죠? 이거 내가 다 마시고 가야겠어. 아이고, 다 커가지고 아직도 아빠 거 뺏어 먹네. 아들은 영 술 체질이 아니라 자식이 다 크면 서로 술잔 채워주면서 추억 이야기하는 게 로망이었던 제 꿈을 이뤄준 게 저 닮아 술꾼이 따로 없는 딸이었는데 딸이 자취한 후로는 야밤에 술이랑 오돌뼈가 딱 당길 때 바로 뚝딱 만들어서 술 한잔할 술친구를 잃은 것 같아서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식들이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커진 것 같이 느낄 때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쉽게 해결해 줄 때죠. 요즘 같은 시대에 거의 휴대폰이나 뭐 인터넷에 관련된 전부 저보다 자식들이 제게 더 부모의 역할을 해줄 때가 많은데 아들도 제가 한번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아는 세무사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제가 그저 지나가는 말로 눈이 침침하다, 옆구리가 욱신거린다 하면 집으로 루테인이 배달이 오고 아들이 병원 예약했으니까 건강검진을 받자고 하곤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뭐든 해결할 일이 있으면 나부터 찾던 자식들이 이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새삼 세월의 변화를 느끼곤 했네요. 그치만 무엇보다 제 자식이 정말 어엿한 어른이 됐다는 기분이 들 때는 바로 자식의 결혼을 지켜볼 때겠죠. 이제 내 손을 떠나 짝을 만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자식을 보면 그저 뭔가 한꺼풀 내려놓게 되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서운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35에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날 혼자 혼주석에 앉아서 본인의 신부 앞에서 늠름하게 가슴을 편 아들을 보며 아내와 함께 아들의 첫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던 향수를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위해 해주는 것보다 아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훗날 아빠로서 하는 일이 더 많아지겠구나 하면서 시원섭섭한 감정에 젖어들고 있는데 그때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께 쓴 편지를 읽는 차례였습니다. 말끔하게 머리를 넘기고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제 앞에 마른 침을 넘기며 마이크에 대고 말하더군요. 결혼을 함으로써 지켜야 할 가족들이 생기는 건 큰 책임감이 필요하고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몇몇 사람은 그 자체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좋은 가장은 무엇인지,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인지, 그리고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수십 년에 걸쳐 제게 알려주신 저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둥지를 떠나 한 가정의 가장이 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삶이 고되고 그럼에도 살아갈 용기가 필요할 때 아버지 그림자를 그리워하고 아버지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든든한 아들 곁에 선 며느리도 제 아들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능력 있고 인성은 말도 못하게 좋은
남의 집 귀한 딸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집 맏며느리가 됐네요. 며느리는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여성 청소년계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가족이 된 후로 저희 집에는 재미있는 일종의 연례 행사가 생겼는데요. 명절이나 아니면 그냥 주말에 제 집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이 생기면 늘 하는 게임 내지는 내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딸과 며느리의 대화에서 시작하게 됐죠. 언니도 체력 검사할 때 제일 자신 있는 종목 있었어요? 전부 자신 있긴 했는데 팔굽혀펴기는 제 동기들 중 1등이었어요. 1분에 웬만한 남자들보다 많이 했으니까. 오, 몇 개요? 나도 팔굽혀펴기는 자신 있는데 60개는 가볍게 넘죠. 언니, 난 이미 고등학교 체력장에서 70개 거뜬히 한 애예요. 아니, 그 정도는 가볍게 한다는 거고 아마 누가 안 말리면 계속 할걸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해볼래요? 1분 딱 재놓고요. 놀라시겠지만 이게 며느리가 결혼 전 처음 아들과 함께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생긴 일이었어요. 딸의 가벼운 도발에 며느리가 넘어간 거죠.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제 딸과 성격이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승부욕도 강하고 호기심도 강하고 뭐든 한번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끈기가 있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어요. 상견례 때 사부인께 들어보니 며느리가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늘 집에 구급약 세트가 항시 구비가 돼 있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마세요, 사돈어른. 지나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놀이터에서 지 친구들이랑 그네 타면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내기를 했는데 아주 이기겠다고 별수를 다 쓰다가 제일 꼭대기 올라갔을 때 뒤로 넘어가서 떨어졌잖아요. 오른쪽 팔이 금 가서 깁스한 꼴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엄마, 재윤이한테 이번 내기 내가 이겼나 물어봐. 난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어. 하하하하. 우리 며느리가 아주 승부근성이 대단하네요, 사부인. 걱정 마십시오. 그 마음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제 딸도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이 철봉이 누가 오래 거꾸로 매달려 있나 내기하다가 글쎄 머리에 피가 쏠린 채로 한참을 있어서 그대로 기절했었습니다. 저희가 서로 아주 비슷한 딸 자식들을 키우고 있었네요. 그런 딸과 며느리가 만나 이제 집안에서 연례 행사를 만든 거죠. 서로 운동 종목으로 내기를 하는데 그 전에 졌던 사람이 그날 가족들 다 같이 먹을 치킨과 맥주를 사고 다음에 만났을 때 또 내기를 할 종목을 정해오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저하고 아들도 끼워서 했습니다. 근데 저랑 아들이 돌아가면서 치킨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며느리랑 딸 둘이서 대결하게 하고 저하고 아들은 심판을 보거나 10,000원씩 30,000원씩 돈을 걸기도 했어요. 여보, 지금 아가씨한테 돈 건 거야? 아버님은 내 편이신데? 여보가 몰라서 그래. 준이가 일단 아버지를 닮아서 뼈가 타고났어. 제 중학교에도 팔씨름으로 학교 남자애들 울리고 다닌 애라니까. 진아야, 내가 응원해 줄 테니까 지 마누라도 못 믿는 그런 녀석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줘라. 내가 돈 따면 너 주마. 마치 라이벌 같던 딸과 며느리는 서로의 승부욕을 채워주다 누구보다 가까운 자매 같은 친구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같이 운동을 하러 다니곤 하죠. 나이가 들어가는 행복 중 하나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일군 가족 틈에 둘러싸여서 내 자식들과 그 배우자들이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소소한 재미를 누리며 사는 걸 보며 기뻐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아직 70도 넘기지 않은 나이, 100세 시대에 벌써 은퇴를 하고 하루 절반을 집에서 보내기엔 너무도 젊은 나이죠. 사실 아들은 결혼 후 3년 뒤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늘 제게 합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하루 종일 일을 하기보단 그저 취미로 소소한 일을 하길 바랬어요. 근데 저는 아직 자식들에게
얹혀 살 생각은 없었거든요. 물론 아들이 얹혀 살라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돕고 도우며 살자는 걸 알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나는 더 늙어가고 언젠가 자식들 없으면 적적하고 하지 못하는 게 많은 나이가 될 텐데 그걸 너무 일찍 앞당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나이도 이제 40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네가 내 나이쯤 되면 그때 나 모시고 살아라 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나이에 조금 더 버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60대 중반에 아파트 경비 일을 새롭게 시작을 했죠. 예전에 같이 택시를 하다 연을 이어온 친구 하나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했는데 소개를 해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아파트 경비 일은 제게 딱 알맞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직장이나 내게 늘 따뜻하게 해주고 당연하게 날 인간 대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듯이 조금이라도 내가 이 사람보다 위라고 느껴진다면 무시하다 못해 아주 지려밟으려는 족속들이 있기 마련이죠. 사람 사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분들은 그야말로 아무리 힘들어도 일할 힘을 주는 그런 분들이에요. 종종 더운 여름에 아파트 화단 가지치기를 하고 있으면 편의점 갔다 오면서 제 몫에 아이스크림을 사와 내미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겨울에는 출근하다가 제가 보이면 주머니에 있던 따뜻한 핫팩을 내미는 회사원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동물을 좋아하는데 산책을 나가는 강아지들이 꼭 한 번씩 와서 제 바지단 냄새를 맡고 가는데 주인은 그게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아파트에 딸 둘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원래 어린 아이들에게는 인사를 해도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멀뚱히 쳐다보거나 아니면 후다닥 도망가는 애들도 있죠. 어린 아이들이니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집 딸들은 저만 보면 배꼽 인사를 꾸벅합니다.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저와 처음 봤을 때는 병아리 같은 유치원생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집 식구들과의 첫 만남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똑똑한 게 그곳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 얼굴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다른 층에 사는 사람이 버린 가구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매들 중 큰애로 보이는 아이와 그 아이 어머니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게 됐죠. 근데 그 집 큰딸이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왜 저리 볼까 했는데 갑자기 지 엄마한테 속닥속닥 귓속말을 하더군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아이 엄마가 미소를 짓더니 이내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저희 딸이 경비 아저씨가 새로 오신 분 같다고 하는데 맞으시죠? 아, 네? 네, 맞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지 말이 맞다는 게 입증이 되자 의기양양해진 아이는 새로운 경비원인 제게 뭔가 알려주고 또 도움을 주고 싶었나 봅니다. 아저씨, 저희 아파트에 수요일마다 장 서고요. 금요일마다 분리수거해요. 그리고 아파트 상가에 새로 생긴 빵집에서 메론빵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고, 그러냐고 몰랐다고 하면서 장단 맞춰주니 며칠 후에 제가 있는 경비실 문을 똑똑 두들기고 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만났던 아이와 아이 엄마였어요. 아이는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는데 이럴 수가. 그때 아파트 상가에 있는 빵집 중 가장 맛있다던 메론빵이었어요. 근데 그 먹음직스러운 빵보다도 달콤했던 게 바로 아이가 했던 말이었어요. 아저씨, 앞으로 우리 아파트 잘 부탁드립니다. 그 어린애가 처음 온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잘 부탁한다고 손을 내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참, 때로는 어른보다 어린 아이들이 훨씬 잘 자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말 그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물론 그런 어린아이들보다 덜 자란 한심한 입주민들도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술 먹고 아파트 단지나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잔뜩 토를 해놓고 도와주러 온 경비원들에게 술주정을 부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요. 아파트 화단을 본인 전용 재떨이로 써서 온통 담배 꽁초밭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서러울 때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지키는 경비원들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도 그런 인간들을 참고 견디며 일할 수 있는 건 좋은 입주민분들의 친절과 응원 덕분인데 그것도 다 소용없을 정도로 저를 악독하게 괴롭힌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유, 그 입주민에 대해 말하려면 2박 3일을 잡아도 모자랍니다. 사실 그 입주민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말로만 들었어요. 102동에 사는 남자 하나가 아주 싸가지 없게 그지없다고 말이죠. 아파트 내부 청소해주는 여사님들이 바닥 물걸레질 하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바닥이 미끄럽다고 누구 대가리 깨지는 걸 보고 싶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웃긴 게 그 여사님 말을 들어보니 그 입주민이 지나간 곳은 아직 걸레질도 안 한 마른 바닥이었다고 해요. 또 102동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자주 바뀌는 이유도 그 입주민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주차도 늘 개떡같이 해놓고 층간소음으로 민원도 자주 들어오는 집이라서 관리실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 연락을 하면 아예 사람 없는 집인 척하거나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예민하면 산에 들어가서 살라고 새벽 1시에 고성방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102동 그 입주민이 주말이면 아침마다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를 한답니다. 공동 주거 공간에서 다들 평일에 쌓였던 피곤함을 해소하는 게 주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말에 아침부터 노래 솜씨를 뽐낼 거면 지가 숲이든 산이든 들어가서 불러야죠. 그게 사람이 사는 배려 아닌가요? 그런데 늘 말로만 들어오다가 제가 그 102동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전 경비원이 그만뒀거든요. 저는 항상 말로만 들어서 사실 그 입주민 얼굴도 몰랐습니다. 다른 동에도 좀 마주하기 힘든 입주민은 언제나 있었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짧디 짧은 경비원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네요.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경비실 옆에 입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대형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날은 대형 쓰레기통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누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국물을 좀 흘렸는지 냄새가 하도 나서 걸레로 살짝 닦고 있었죠. 근데 그때 저기서 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오더군요. 그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대형 쓰레기통 위에 척 올려두는데 그 안에 보여서는 안 될 게 보이더라고요. 토마토였습니다. 작은 방울토마토가 10알은 넘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색깔이 빨개서 더 잘 보였네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태연하게 쓰레기 봉투를 두고 가려던 남자를 세웠죠. 저기요, 여기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번엔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다음번부터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 구분해서 버리셔야 해요. 저는 최대한 유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언성 높이고 싶지 않고 정말 실수를 했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근데 이 인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관이었네요. 허,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요? 그럼 지금 내가 이 길바닥에서 이 쓰레기를 헤쳐서 음식물을 꺼내야 한다는 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조심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조심해야 하는데? 내가 내 집에서 나온 쓰레기 내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는데 왜? 예전에 제 딸이 제게 재밌는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말해도 못 알아먹는 인간들에게는 이길 자신이 없다는 말이었죠. 그때 제 눈앞에 눈을 부라리며 아버지 버린 제게 한 채의 망설임 없이 반말을 하며 서 있는 그 남자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이 딱 오더라고요. 아, 아파트에 소문이 난 진상 중의 진상인
102동 입주민이 저 남자구나 하고요. 제가 말문이 막혀서 가만히 있자 그 입주민은 바닥에 침을 퇴 뱉고 가는데 60여 년을 살다가 처음 느껴보는 모멸감이었네요. 그 후로도 입주민은 다양한 형태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다짜고짜 경비실을 찾아와서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제게 훔쳐간 택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분명 시킨 택배가 배송이 완료됐는데 집 앞에 없다고 필히 아파트 현관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경비원인 제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괜한 의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입주민은 이상한 망상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럼 아저씨가 내 택배 어디 있는지 찾아내든가요. 여기서 왜 돈 받는데? 내가 내는 관리비로 월급 받으면서 고작 이런 것도 해결 못해요? 이 보세요. 여기 와서 괜한 사람 잡기 전에 배송한 택배 기사하고는 연락해봤습니까? 그랬는데도 정말 도난을 당한 거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다짜고짜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사람 도둑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내가 배송기사한테 전화만 해보면 내 택배 아저씨가 찾아준다는 거죠? 어디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더니 정말 제 앞에서 씩씩거리며 전화를 겁디다. 여보세요. 아, 나 오늘 택배 받은 사람인데 여기 택배가 집 앞에 없어요. 네? 땡땡 아파트 102동 507호요. 네. 네? 언제요? 아, 난 전화를 한 적이 없다니까. 누구요? 뭔 일을 이딴 식으로 해. 그럼 어디 맡겨놨는데요? 어디 편의점? 후문, 정문. 한참을 전화를 붙들고 있던 입주민은 바람처럼 제가 있던 경비실을 빠져나갔어요. 참나. 그리고 10분 정도 뒤에 저 멀리 그 입주민이 정문 쪽에서 박스 하나를 들고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상이 가시나요? 그 입주민 가족들 중 한 명하고 이미 택배를 편의점에 맡기기로 했는데 그걸 모르고 택배가 도난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와서 그 난리를 부린 거예요. 제 아들 버린 인간이 그따위로 사는 걸 보며 저런 인간은 가족한테도 저럴까? 부모한테도 저럴까? 대체 부모는 저놈을 어떻게 키운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주차, 쓰레기, 다른 정상적인 입주민과 시비가 붙기도 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구비된 손소독제로도 시비를 걸더군요. 한 번은 또 경비실을 찾아와서 또 무슨 꼴장을 부리려고 저러나 했는데 갑자기 겨울 파카를 몇 벌 제게 내밀었습니다. 지 아버지가 안 입는 옷인데 입을 거면 입으라고요. 근데 가까이만 와도 나프탈렌 냄새가 풀풀 풍기고 훑어봐도 바느질이 터져서 안에 있는 솜이 삐죽 나와 있는 그런 옷을 누가 입습니까? 누가 봐도 이제 버려야 할 옷을 지가 사는 아파트 지키는 제가 넙죽 받아서 입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갑질에 이어 너절한 생색까지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이미 제 딸이 사준 좋은 브랜드의 질 좋은 파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민에게 그 옷들 다시 떠넘기면서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백화점 브랜드 아니면 안 입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버지께 더 좋은 옷 좀 사드리세요. 한철 입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입으시게. 그리고 경비실 벽에 걸려있는 제 파카를 가리켰죠. 브랜드 로고가 잘 보이는 파카를 말입니다. 사실 옷이야 그냥 입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주의인데 그렇게 무시를 하니 이렇게라도 말해야 제 장이 꼬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 입주민은 가자미 같은 눈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바로 경비실을 나가 옆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 그 옷을 넣고 갔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래도 그런 악독한 입주민을 제 딴에는 어느 정도 무시하고 잘 대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거고 그런 놈 하나에 휘둘리기엔 제 자존심도 허락을 하지 못했죠. 근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제 억장도 터졌네요. 그날은 금요일 아파트 분리수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분리수거를 할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 집에 일주일간 모아둔 분리수거 대상 쓰레기를 각자 알아서 분류를 하기 시작하죠. 저는 그곳에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주민들을 도와주는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이에요. 한창 입주민들이 미처 떼지 못한 박스에 남은 테이프들을 떼고 다 찬 분리수거 주머니를 묶고 새로 빈 주머니를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제 입주민이 저 멀리서 큰 종이 박스를 들고 오더군요. 근데 가까워질수록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뭔지 보이는데 비닐, 플라스틱, 캔, 스티로폼 등등 분리수거 대상인 쓰레기들이 한 무더기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과일 껍질이 비닐에 뭉쳐서 함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박스를 그냥 바닥에 두고 그냥 가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본인들 집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 알아서 분리하는데 심지어 어린애도 지 아빠 따라 나와서 쓰레기 분리하는 거 돕는데 나이 처먹고 그거 하나 하기 귀찮아서 그러고 갑니까? 당당하게 쓰레기를 아주 뭉텅이로 투척을 하고 가는 걸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입주민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거 분류 안 하고 들어갈 겁니까? 제 말에 돌아본 입주민은 제 얼굴을 보고 아주 성가시다는 표정으로 삐딱하게 말하더군요. 아, 아저씨가 해요. 내가 여기 앞까지 가져다 놨으면 아저씨가 해야죠. 아니, 여기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러고 있습니까? 자기 집 쓰레기라서 직접 분류를 하는 건데 그쪽은 뭐가 문제라서 매번 쓰레기 문제로 이래요. 그리고 가져올 거면 좀 제대로 가져오든가. 이 박스 안에 이거 사과 껍질이잖아요. 아, 진짜? 이 아저씨가 보자 하니까 사과 껍질이 뭐? 왜 다른 사람들은 뭐라 안 하는데 아저씨만 나한테 시비인데? 다른 사람들이 괜히 아무 말 안 했는 줄 압니까? 그쪽이 이렇게 무대뽀로 막대 먹게 나오니까 더러워서 그냥 피한 거지. 와, 이 아저씨 진짜 안 되겠네. 밥 벌어먹고 살기 싫어? 내가 관리 사무실에 연락 한번 하고 입주민 게시판에 글 한번 올리면 당신 모가지야 모가지. 당신처럼 입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없는 인간은 그냥 밥도 못 벌어먹게 해야 돼. 알아? 허, 봉사정신 좋아하네. 야 이놈아, 네 놈 집에서 나오는 더러운 쓰레기 대신 버려주는 게 네가 생각하는 봉사정신이냐? 하, 참 네 놈 부모님이 딱하다 딱해. 아들 자식이 밖에서 이리 무식하게 살면서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사는데 얼마나 통탄스러울고 이러려고 열심히 키운 건 아닐 텐데. 야,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뭐? 우리 부모님이 딱해? 다시 듣고 싶으면 내가 얼마든지 다시 말해줄게. 아들이란 놈이 어디서 대접도 못 받다가 고작 아파트 관리비 몇 푼으로 사람 사서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부족한 자신감 채우고 다니는 걸 보니 그 아들 키운 부모님이 불쌍하고 딱하다고.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눈앞이 번쩍거렸습니다. 입안에서 쇠맛이 감돌았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주변에서 비명소리와 커다란 말소리가 들렸지만 바로 머리를 강하게 울리는 충격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 악독한 입주민이 가까이서 무서운 얼굴로 제게 달려들고 온몸에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당하면서 아, 이놈이 이제 폭력까지 쓰는구나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바로 그 입주민을 말리긴 했지만 이미 제 머리와 코에서 피가 흐르는 걸 알 수 있었고 갈비뼈의 통증까지 느껴졌어요. 말리던 사람들 중 하나가 감사하게도 신속하게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 저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저를 폭행한 입주민은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입주민의 증언으로 경찰서로 바로 조사를 받기 위해 갔다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죠. 갈비뼈는 다행히 실금만 갔지만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숨 쉴 때 통증이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온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보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를 냈죠. 특히나 아들은 당장 아버지를 때린 그놈에게 가서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그놈 몇 동 몇 호 살아요? 네? 나 그 자식 가만히 안 놔둬요.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간다고요. 여보, 일단 진정해봐. 경찰 조사했다잖아. 거기 입주민 중 한 분이 폭행 장면 동영상도 남겨서 전달했다고 하니까 사건 접수 바로 될 거야. 그래, 못하러 그놈한테 가. 너도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냥 법에 맡기자. 법대로. 아버진 이렇게 병원 신세까지 져야 하는데 정작 폭행한 놈은 조사받고 나서 편하게 집으로 갔겠죠. 뭐 초범이라느니 집에 딸린 식구가 있냐느니 아니면 술을 먹었거나 복용하는 약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정상 참작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너도 가서 이 애비랑 똑같이 만들어준다고? 됐다, 됐어. 그런 짓을 왜 해? 왜 똑같은 수준이 되려고 해? 이게 어떻게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게. 부모가 이 지경이 됐는데 안 이럴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냥 빨리 그 집 동이랑 호수 말해주세요. 네? 아니면 저 그냥 아파트 찾아가서 아무나 자꾸 물어봐요? 아파트에 있는 집 다 돌면서 네가 우리 아버지 때린 놈이냐고 할 거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구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늘 딸이 더 성격이 불같고 아들은 침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식이 밖에서 맞고 왔을 때 가만히 있는 부모가 없듯이 자식도 마찬가지더군요. 아들은 정말 이 집 저 집 돌며 아버지 때린 자식 찾을 기세였고 저는 한숨을 쉬며 그 입주민이 사는 아파트 동과 호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나랑 여기 안 있어도 되니 아들을 따라가 달라고요. 행여 아들이 분노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면 큰일이니까 말이죠. 이미 그때 시간이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간이라서 며느리는 아들을 설득해서 다음날 그 입주민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두들겨 맞은 내 몸뚱이보다 아들이 그저 괜한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랐죠. 그 입주민을 만나고 나면 며느리가 전화를 해주기로 했는데 통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저녁 8시쯤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진아냐? 잘 갔다 왔니? 준호는? 전화가 없어서 내가 먼저 걸었다. 아, 네. 아버님, 제가 승준이 유치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먼저 연락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됐어. 그것보다 갔다 왔니? 준호가 괜한 짓은 안 했고? 네, 다행히 안 하긴 했는데요. 아버님, 아니 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 할 필요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남자가 알고 보니까 남편 회사랑 계약한 하청업체 대표더라고요. 남편이랑 아는 사이였어요. 이 얼마나 좁은 세상이란 말입니까? 이게 가능이나 한 말인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들은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에서 원료와 중장기를 들여오는 구매 담당 부서의 총괄 책임자였는데 그 버르장머리 없는 입주민이 아들이 관리하는 수많은 하청업체 중 하나의 대표였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 입주민에게 제 아들은 중요한 고객이자 몸집이 큰 갑이었던 거죠. 저는 새삼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며느리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그 집 초인종 누르기 전에 얘기는 제가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성을 잃고 해코지라도 하면 아버님한테 한 짓 합의해서 퉁치자고 나올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그 집 문 앞에 갔을 때 제가 앞장서고 남편은 제 뒤에 서 있는데 초인종 울려서 문이 열리니까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말도 하기 전에 남편이 뒤에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 최 대표. 그리고 그때 아들이 며느리 뒤에서 나와 그 입주민 앞에 서서 그 입주민을 최 대표라고 부르니 입주민의 눈이 마치 터질 것처럼 커졌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그 눈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처음에 문을 열어줄 때 시큼떨떨한 표정이었던 사람이 아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굉장히 순진한 표정이 되더니 심지어 어깨도 살짝 굽히며 허리를 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아니 부장님이 여기 어떻게 제 집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보, 아는 사람이야? 내가 관리하는 하청업체 중 하나 대표야. 근데 최 대표였어? 남의 집 아버지를 병원 신세 지게 한 게 최 대표 당신이었냐고. 네? 아니 부장님, 저는 부장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당신 오늘 사람 하나 팼지? 패다뇨. 그냥 작은 언쟁이 하나 있었는데. 아니 그것보다 그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장님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연관이야 많지. 당신이 오늘 그 작은 언쟁을 해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내 아버지거든. 네? 아버지? 그럼 그 경비 아저씨가 부장님 아버님이란 말이세요? 아니 저는 전혀. 그래, 몰랐겠죠. 근데 내 아버지란 걸 몰랐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당신 우리 아버지 오래 괴롭혔다며? 심지어 여기 경비원 분들까지 당신이 얼마나 성가시고 지겨운 인간인지 다 알던데. 일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겸손하고 매너 있는 척하더니 사생활은 아주 엉망인가 봐요? 그게 아니고 부장님, 저는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두들겨 팬 사람이 최 대표 당신이란 것만 알아도 되죠. 근데 나는 도통 아버지 버린 어르신을 두들겨 패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업체하고는 계약을 더는 지속하고 싶지가 않네요. 아니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사적인 일로 계약을 해지하시겠다고요? 해지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남은 계약 기간 끝나고 재계약에 대해 고려를 해보겠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디 그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던가요. 사적인 감정 사라지게 일적으로 잘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입주민 집 앞에서 떠났다고 하네요. 아예 무릎 꿇고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아들은 뒤도 보지 않고 떠났다고요. 근데 아들의 방문은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입원하고 3일째 되는 날 그 입주민이 제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왔거든요. 믿어지시나요? 근데도 예의 없는 버릇은 사라지지 않는지 예고도 없이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아니 어르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 부장님 아버님인 줄도 모르고 제가 큰 실수를, 아니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 김 부장님께 그날 일에 대해 잘 좀 설명해 주시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행동 하나 바뀌지 않던 인간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위기에 들어서자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게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 신기하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쓴맛이 도는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잘 좀 설명을 해? 뭘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자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갑질했던 거 세세히 다 설명을 해줄까? 아니면 자네가 나를 걸레장 마냥 흠씬 두들겨 패줄 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걸 다 말해줄까? 아니요 어르신,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일 없으니까 돌아가. 고작 이런 사과 한 번에 지금까지 자네가 나한테 그리고 다른 경비원들이나 입주민들한테 했던 잘못들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고 가라고. 참, 내가 자네 회사 최대 고객인 회사 직원인 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절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면서 반성하는 척 할 일 없었겠지. 지 밥줄 놓칠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정신줄 잘 잡고 좀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제발 쓰레기 좀 잘 버리게나.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을 거면
차라리 자네가 그 봉투 속으로 들어가게나. 그게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 입주민을 쫓아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제게 일어난 일로 인해 지금까지 일적으로 계약을 해왔던 업체를 끊어내질 않길 바랬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갑질이고 그렇다면 제게 갑질을 한 입주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에게도 행여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괜히 신경이 쓰였네요. 3주 뒤 저는 무사히 퇴원을 했고 그 입주민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다시 말을 붙이고 제 경비실에 음료수 선물 세트를 사들고 오긴 했지만 제가 받아주질 않으니 포기하고 이제는 쥐새끼 마냥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런 놈 신경 끄고 저는 퇴원해서 돌아온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주는 다른 입주민 여러분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제 우려와 달리 아들은 그 입주민의 업체와 계약을 종료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들에게 뭐하러 그러냐고 그래도 사람 밥줄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들은 걱정 말라고 원래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 업체와 재계약을 안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었고 어차피 그렇게 됐을 거였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며느리에게 들어보니 제가 두들겨 맞는 사건이 있고 나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아들이 부서 내에서 그 하청업체에게 거래된 제조품 품질에 대해 그 전과는 다른 높은 수준을 요구한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래도 경영 간섭은 안 하고 끝났다고 했지만 마음이 썩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갑질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게 갑질인 것도 제 입안을 쓰게 만들더군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지 생각이 들다가도 또 제가 만일 아들의 입장이었다면 밖에서 지독한 갑질에 상해까지 입은 내 가족을 위해 못할 짓이 없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입주민은 제 눈을 피해 다니는데 예전에는 그 입주민을 탐탁지 않은 눈으로 봤다면 지금은 좀 딱한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저를 걱정했던 입주민 중 한 분이 제게 와서 문제 입주민이 그 집을 내놨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소문이든 아니든 그 입주민이 어디에 있고 또 어디를 가든 다시는 저열한 갑질을 안 하길 바라겠습니다. 본인도 한 번 당해봤으니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뭔가 느낀 게 있겠죠. 제가 그 일이 있고서도 계속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는 걸 보고 늘 제가 경비를 하는 걸 신경 쓰고 있던 아들도 제가 얼마나 그 일을 좋아하는지 느꼈나 봅니다. 이제는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거냐는 말은 꺼내지 않네요. 아마 거동이 불편하기 전까지는 이 일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리 그런 사건이 있었어도 저는 제 일을 좋아하고 충분한 보람을 느끼고 있으니 말이죠. 부디 앞으로는 세상에 부당한 갑질이 조금이라도 근절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